안녕하세요. 미스터의 주식 삼성증권의 글로벌 주식팀장 장효선입니다. 새해 들어서 주식시장 정말 너무 힘들죠? 이처럼 힘든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봐도 글로벌 유동성의 중심인 페드의 긴축 모드로의 전환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까지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향후에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과거의 사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특히 연준의 긴축 모드에서는 해외 투자, 그 중에서도 미국 투자의 가치가 도드라지게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과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불과 5, 6년 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저와 함께 당시 주식시장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에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월가의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긴축 모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골드만삭스를 들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기준금리의 인상을 3, 6, 9, 12 무려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양적 긴축 역시도 원래는 12월로 예상을 하다가 7월로 그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2024년까지 무려 10회의 연준의 금리 인상을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약 6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한참 뛰어넘습니다. 아니, 지금 금리 인상 아직 한 번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시장이 난리인데 무려 10번을 한다고요? 매 분기마다 한다고요? 이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로 걱정이 되죠. 특히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상과는 또 다른 컨셉이죠. 시중에 있는 달러를 미국의 연준에서 쫙 빨아들인다는 것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채권을 시장에다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순간 금리 인상과 그게 합쳐지게 됐을 때 이 파괴력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원투 펀치가 저희에게는 낯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년, 6년 전에 이 시기를 한번 겪어봤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시계를 돌려서 2014년 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2014년 1년 내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 2014년 12월에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본격적인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같이 합쳐진 이 얘기만 들어도 정말로 무서운 무시무시한 암흑의 시대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는 트럼프와 이 시진핑 간의 갈등이 극대화돼서요. 이 트럼프가 양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주도를 해놓고 시진핑에게 극단의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요구했었던 정말 눈 뜨면 맨날 안 좋은 뉴스만 나왔던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식의 주식 투자를 하셨었던 게 결론이었을까요? 한번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거의 15% 정도가 빠졌었던 것 같고요. 코스피, 그때 무려 22%나 빠졌었네요. 정말로 안 좋았던 기억이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
미국을 한번 보니까 나스닥은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이 났었었고요. 또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은 S&P 같은 경우에도 좋기는 했었지만 나스닥보다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네요. 왜 그러냐면 긴축의 모드, 특히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테크 주식이 안 좋고 경기 민감주가 좋을 거라고 하는 상식이 있는데요. 그 당시의 주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세계 최대의 주식 중에 하나였었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특히 당시 해외 투자의 강점은 환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내다 판다. 한마디로 연준에서 달러로 빚을 돌려받는다라는 뜻이죠. 연준의 빚을 진 사람들은 달러로 연준한테 돈을 갚아야 되고 연준은 그 돈을 받자마자 그 달러는 시중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달러 부족 현상에서는 달러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준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에서의 평가 차익, 그 외에도 달러에서의 환차익까지도 같이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을 했던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주식에서의 평가 손실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놓고 봤을 때 자국의 통화가 평가절하되면서 환차손까지도 동시에 입고 있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긴축의 속도에 있습니다. 아까 저희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2014년 12월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을 한 2017년 10월까지를 한번 놓고 보시면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선 연준이 정말로 스텝 바이 스텝, 그 당시의 용어로는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라고 했는데요. 혹시라도 시장이 망가질까, 경제의 펀더멘탈이 망가질까 살금살금 아주 조심조심 이 스텝을 밟으면서 양적 긴축으로 돌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3월에 테이퍼링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아마도 기준금리도 동시에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만약에 골드만삭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올해 7월에 양적 긴축까지 시작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2014년부터 2017년 3년 동안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이번에는 불과 4개월로 압축돼서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테이퍼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충격에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벌써 도래했다라고 해석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주식들, 미국 역시도 평탄하게만 꾸준하게 갔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긴축 모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주식에도 당연히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나타날 미국 장 역시도 상당한 변동성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양적 긴축이 발표된 이후 2017년 후반에 2018년 1월까지 주식시장이 미국도 오히려 강세를 보이다가 2018년 1월이 되자마자 이거는 주식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지금은 긴축의 시대인데 좀 리스키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가격이 한번 확 떨어진 적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금세 회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또 금세 회복하고 떨어졌다 금세 회복하고 상당히 불편한 길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었던 모습을 지금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반면에 이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미국하고 가는 길이 완전히 달랐죠. K자 형태로 미국은 위로 올라가는데 신흥국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번 밑으로 떨어진 시장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던 상당히 아픈 기억이 있었다는 것을 저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저희가 어떤 주식을 봐야 될지를 체크해 보실 때 상당히 유용한 차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긴축의 모드에서는 아무리 꿈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이 먼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앞으로 초고성장을 통해서 좋은 기업으로 크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직원들 줄 월급이 없거나 회사를 돌리는데 필요한 캐시플로우가 제너레이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긴축의 시대잖아요. 달러가 부족해지는 시대잖아요. 돈을 빌리기가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빅테크 중에서도 이 최고의 성장성과 또 가장 강력한 이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이지만 당시에는 부도난다라는 루머가 파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기간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거의 30% 정도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큰 고통을 안겨줬었던 시대였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빠지진 않았지만 보시면 거의 주가의 수익률이 본전이었던, 한마디로 보합이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리딩했었던 종목은 바로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였었는데요. 이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당시가 본격적으로 클라우드의 시대가 개막되는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분기 평균으로 거의 43%, 마이크로소프트는 70%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하게 유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클라우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당시부터 의미 있게 회사의 펀더멘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긴축의 할아버지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큰 메가 트렌드의 변화를 거슬릴 순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향후에 저희가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는 명확합니다. 일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향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또 다른 메가 트렌드를 찾아서 그 관련된 기업들을 선점하는 것만이 긴축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향후에 나타날 메가 트렌드들, 투자자들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꿈, 미래에 대한 내러티브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내러티브는 몇몇 가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이 메타버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비저블한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메가 트렌드는 테슬라가 이끄는 뉴 모빌리티의 세상이죠. 물론 테슬라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한테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대의 아이콘 테슬라가 이끄는 뉴 모빌리티 향후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신재생에너지. 최근에 이 ESG의 트렌드의 급부상과 함께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신재생에너지에 너무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 산업에 대한 투자가 쪼그라들면서 지속적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오히려 기존의 전통 에너지 주식들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주식을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현상을 요즘 목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화석연료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되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100%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를 큰 축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걱정이 많으시죠? 건강의 소중함, 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의 소중함을 요즘처럼 전 인류가 크게 깨달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인구 고령화라고 하면 이 건강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세상이 대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바이오 분야에서의 테슬라와 같은 종목이 향후에 나올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놓고 보니까 이런 식의 큰 메가 트렌드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라고 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은 긴축의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꿈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한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력한 재무제표, 큰 자기자본과 계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 창출력이거든요. 이것이 뒷받침된 이후에 미래를 튼실하게 대비하는 기업.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의 빅테크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름이 페이스북에서 이름이 바뀐 메타 플랫폼즈 등등 미국의 기업들이 바로 전 세계의 독보적인 1등으로서 향후에도 이런 식의 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긴축의 세상,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해외 투자로 투자의 지평을 넓히시면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방어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